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20세기 환경학 최고의 고전으로 꼽히고 살충제의 위험성을 고발한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입니다. 출판사는 에코리브르이고요. 옮긴 사람은 김을령님입니다. 요즘 우리가 처한 상황을 빗대어 표현한 것 같기도 하지요. 봄이 침묵하는 세상, 상상도 하기 싫은데 말입니다. 사실 이 책은 알고만 있던 책이었는데요. 최근 요즘 책방 책 읽어드립니다 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소개가 되었더라고요. 너무나 흥미로워서 바로 사서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최초로 환경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일깨워준 레이첼 카슨은 20세기를 변화시킨 백인 중 한 사람으로 뽑혔다고 하네요. 이 책은 1962년 출간된 책으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20세기 환경학 최고의 고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침묵의 봄은 무분별한 살충제 사용으로 파괴되는 야생 생물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그녀에 대한 언론과 화학업계의 깎아내리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농약 제조업체들은 살충제가 인간 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미국의 농업에 별다른 해를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고요. 레이첼 카슨의 잘못된 주장이 문명을 중세 암흑시대로 되돌려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또 저널리스트와 평론가들은 카슨을 감정에 호소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히스테릭한 여성이며 지나치게 섬세한 본성의 소유자이고 그녀가 쓴 책은 자신이 저주하는 살충제보다 더 독하다고 말했다고 해요. 언론의 비난과 이 책의 출판을 막으려는 화학업계의 거센 방해에도 카슨은 환경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중적 인식을 이끌어내며 정부의 정책 변화와 현대적인 환경운동을 촉발시켰다고 합니다. 1963년 케네디 대통령은 환경 문제를 다룰 자문위원회를 구성했고 1969년 미국 의회는 국가환경정책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암연구소는 DDT의 암 유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각 주의 DDT 사용 금지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침묵의 봄을 읽은 한 상원 의원은 케네디 대통령에게 자연보호 전국 순례를 건의했고요. 이를 계기로 지구의 날 4월 22일입니다. 지구의 날이 제정되었다고 하네요. 레이첼 카슨이 침묵의 봄을 집필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1958년 1월 매사추세츠주에 사는 허킨스라는 친구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편지의 내용은 정부 소속 비행기가 모기를 방제하기 위해 숲속에 DDT를 살포했는데 그 때문에 자신이 기르던 많은 새들이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는 DDT를 사용한 당국에 항의를 했고요. 당국은 DDT가 무해하다며 항의를 묵살했다고 해요. 이에 친구는 항의 편지를 신문사에 보내고 그 사본을 카슨에게 보냈던 것이죠. 이것을 계기로 카슨은 그동안 많은 조사와 연구를 펼쳤음에도 중단하고 있던 살충제 사용의 실태와 그 위험성을 알리는 책을 저술하기로 결심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녀는 1958년부터 1962년까지 4년 동안 침묵의 봄을 위한 자료조사와 집필 활동에 전념했다고 합니다. 그럼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 내일을 위한 우화. 미국 대륙 한가운데쯤 모든 생물체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마을이 하나 있다. 이 마을은 곡식이 자라는 밭과 풍요로운 농장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데 봄이면 과수원의 푸른 밭 위로 흰 구름이 흘러가고 가을이 되면 병풍처럼 둘러쳐진 소나무를 배경으로 불타듯 단풍이 든 참나무,
단풍나무, 자작나무가 너울거렸다. 어느 가을날 이른 아침 희미한 안개가 내린 언덕 위에서는 여우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조용히 밭을 가로질러 달려가는 사슴의 모습도 때때로 눈에 띄었다. 길가에는 월계수, 인동나무, 오리나무, 양치식물 그리고 들꽃이 연중 그 자태를 뽐내며 지나가는 여행객의 눈을 즐겁게 해주었다. 나무 열매와 씨앗을 먹고 사는 수많은 새가 눈밭에 내려앉은 겨울철에도 길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이 일대는 풍부하고 다양한 새들로 유명했는데 봄, 가을에는 이동길을 맞은 철새무리들이 떼를 지어 날아가는 모습을 보려고 멀리서 사람들이 찾아오곤 했다. 물고기를 잡으려는 사람들은 가까운 시냇가로 향했다. 이 하천은 산에서 내려온 차갑고 맑은 물이 넘쳐 흘렀고 송어가 알을 낳는 그늘진 웅덩이가 군데에 군데 자리 잡고 있었다. 최초의 이주자가 집을 짓고 우물을 파고 헛간을 세운 이후 이런 풍경은 계속 유지되어 왔다. 그런데 어느 날 낯선 병이 이 지역을 뒤덮어 버리더니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어떤 사악한 마술의 주문이 마을을 덮친 듯했다. 닭들이 이상한 질병에 걸렸다. 소떼와 양떼가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다. 마을 곳곳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했다. 농부들의 가족도 알아누웠다. 병의 정체를 알 수 없는 마을 의사들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갑작스러운 죽음이 곳곳에서 보고되었다. 이는 어른들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어서 잘 놀던 어린아이들이 갑자기 고통을 호소하다가 몇 시간 안에 사망하는 일도 벌어졌다. 낯선 정적이 감돌았다. 새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 이런 상황에 놀란 마을 사람들은 자취를 감춘 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새들이 모이를 쪼아먹던 뒷마당은 버림받은 듯 쓸쓸했다.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몇 마리의 새조차 다 죽어가는 듯 격하게 몸을 떨었고 날지도 못했다. 죽은 듯 고요한 봄이 온 것이다. 전에는 아침이면 울새, 검정치박이, 산비둘기, 어치, 굴뚝새 등 여러 새의 합창이 울려 퍼지곤 했는데 이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들판과 숲과 습지에 오직 침묵만이 감돌았다. 암탉이 알을 품던 농장에서는 그 알을 깨고 튀어나오는 병아리를 찾을 수 없다. 농부들은 더 이상 돼지를 키울 수 없게 되었다고 불평했다. 새로 태어난 새끼 돼지들이 너무 작아서 채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이다. 사과나무에 꽃이 피었지만 꽃 사이를 윙윙거리며 옮겨다니는 꿀벌을 볼 수 없으니 가루바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열매를 맺지 못했다. 예전에는 그렇게도 멋진 풍경을 자랑하던 길가는 마치 불길이 휩쓸고 지나간 듯 시들어가는 갈색 이파리만 나무에 매달려 있었다. 생물이란 생물은 모두 떠나버린 듯 너무나도 고요했다. 시냇물마저 생명력을 잃은 지 오래였다. 물고기들이 다 사라져버렸기에 찾아오는 낚시꾼도 없었다. 처마 밑으로 흐르는 도랑과 지붕 너울 사이에는 군데군데 흰 알갱이가 남아있었다. 몇 주 전 마치 눈처럼 지붕과 잔디밭, 밭과 시냇물에 뿌려진 가루였다. 이렇게 세상은 비탄에 잠겼다. 그러나 이 땅에 새로운 생명 탄생을 가로막은 것은 사악한 마술도 악독한 적의 공격도 아니었다. 사람들이 스스로 저지른 일이었다. 이런 마을이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미국이나 세계 곳곳 어디에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금 말한 것과 같은 엄청난 재앙을 한꺼번에 겪은 마을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각각의 재앙은 어디에선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상당수의 마을에서 이미 비슷한 일을 겪은 바 있다. 불길한 망령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슬그머니 찾아오며 상상만 하던 비극은 너무나도 쉽게
적나라한 현실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오늘날 미국의 수많은 마을에서 활기 넘치는 범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은 왜일까?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이 책을 쓴다. 2. 참아야 하는 의무. 지구 생명의 역사는 생명체와 그 환경의 상호작용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넓은 의미로 지구에 서식하는 동식물의 물리적 형태와 특성은 환경에 의해 규정된다. 지구 탄생 이후 전체적인 시간을 고려할 때 그 반대 영향, 즉 생물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20세기에 들어서 오직 하나의 생물 중, 즉 인간만이 자신이 속한 세계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위력을 획득했다. 지난 25년간 이 위력은 불안감을 심어줄 만큼 크게 증가했을 뿐 아니라 그 본질에도 변화가 생겼다. 환경에 대한 인간의 공격 중 가장 놀라운 것은 위험하고 때로는 치명적인 유독물질로 공기, 토양, 하천, 바다 등을 오염시킨 일이었다. 이런 피해를 입은 자연은 원상태로 회복이 불가능한데 그 오염으로 인한 해악은 생명체를 유지하는 외부 세계뿐 아니라 생물의 세포와 조직에도 스며들어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을 불러온다. 보편적인 환경오염에서 화학물질은 세상의 근원을 변화시키는 방사능에 사악하고 비밀스러운 동반자 구실을 한다. 핵 폭발을 통해 공기 중으로 유출되는 스트론튬 90은 빗물에 섞이거나 낙진 형태로 토양에 스며들어 밭에서 자라는 건초, 옥수수, 밀 등에 침투한다. 그 뒤 그것을 먹은 인간의 뼛속에 축적되어 그가 죽을 때까지 체내에 남아있게 된다. 이와 유사하게 농경지, 숲, 정원 등에 뿌려진 화학약품들은 토양 속에 머물다가 생체기관 속으로 흡수되면서 각각의 생명체를 독극물 중독과 죽음의 사슬로 연결한다. 그것들은 비밀스럽게 지하수로 침투한 뒤 대기와 햇빛의 조화로 식물을 죽이고 가축을 병들게 하는 것이다. 또 예전에는 깨끗했지만 이제는 오염된 우물물을 마신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감춘 채 해를 입히곤 한다. 알베르트 슈바이처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자신이 만들어낸 해악을 깨닫지 못한다. 지구상에 사는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데는 수억 년이 걸렸다. 마치 영겁처럼 느껴지는 이 기간 동안 생물들은 계속 진화하고 분화해 가면서 주변 환경에 적응하고 균형을 이루어 나갔다. 그런 생물들을 형상화하고 인도하는 주변 환경에는 도움이 되는 요소뿐 아니라 적대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어떤 암석은 위험한 방사능을 방출한다. 모든 생명체의 에너지원이 되는 태양빛에도 해로운 방사능이 존재한다. 단지 몇 년이 아니라 수천 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생명체는 환경에 적응하고 그 결과 적절한 균형 상태에 도달한다. 이렇듯 시간은 생명체의 생존의 필수 요소였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의 충동적이고 부주의한 활동으로 말미암아 자연의 신중한 속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새로운 변화가 초래된다. 방사능은 암석에서 방출되거나 우주로부터 오기도 하고 지구상에 생명체가 존재하기 전부터 있던 태양 자외선에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오늘날의 방사능은 원자 조작을 통해 만들어진 인공적인 산물이다. 생물들이 적응해야 할 대상은 칼슘, 규소, 구리를 비롯해 암석으로부터 씻겨 내려와 강을 타고 바다로 흘러가는 광물질만이 아니다. 이제는 인간의 상상력이 고안해내고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그렇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는 어떤 대응 상대도 없는 합성물질에도 적응해야만 한다. 생명체가 화학물질에 적응하려면 자연의 척도에 따라 적절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는 그저 인간이 생각하는 몇 년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몇 세대에 이르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설령 기적이 일어나 이런 물질에 쉽게 적응한다고 해도 실험실에서 계속 새로운 화학 물질들이 꼬리를 물고 쏟아져 나올 것이므로 별 성과가 없을 것이다. 미국에서만 매년 500여 종의 화학 물질이 등장해 사용된다. 이 놀라운 수치가 암시하는 것은 인간과 동물이 매년 500종의 새로운 화학 물질에 적응해야 한다는 사실인데 이는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런 신물질 중 상당수는 인간이 자연에 대항해 벌이는 전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1940년대 이후 해충이라는 현대적인 용어로 설명되는 곤충, 잡초, 설치류, 그 밖의 유기체들을 없애기 위해 200여 종의 기본적인 화학물질이 제조되었고 다시 수천 개의 제품으로 만들어져 팔리고 있다. 스프레이, 분말, 에어로졸 형태의 이런 화학 제품들은 농장, 정원, 숲, 가정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해충은 물론 익충까지 모든 곤충을 무차별적으로 죽였고 놀이하는 새와 시냇물에서 펄떡거리고 뛰놀던 물고기까지 침묵시켰다. 나뭇잎을 치명적인 유독물질로 도포했고 토양에까지 침투해 들어갔다. 그것들의 원래 목적은 잡초와 해충 몇 종류만 없애는 것이었는데 말이다. 모든 생물을 위험으로 몰고 가지 않는 적절한 양의 화학물질만이 살포된다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화학물질은 살충제가 아닌 살생제라고 해야 할 것이다. 살충제의 살포 과정은 끝없는 나선령처럼 이어지게 마련이다. DDT의 보편적인 사용이 허용된 이래 독성이 더욱 심한 화학물질을 만들어내려는 노력이 계속되었다. 그런데 다윈이 제창한 적자 생존론을 증명하듯 곤충은 살충제의 내성을 지닌 놀라운 종으로 진화해 갔다. 그러다 보니 이런 곤충에 사용하기 위한 더욱 강력한 살충제가 나오고 그 다음엔 이보다 독성이 더 강한 살충제가 등장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해충은 살충제 살포 후 생존 능력이 더욱 강해져서 오히려 이전보다 그 수가 많아진다. 따라서 인간은 이 화학전에서 결코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그저 격렬한 포화 속에 계속 휩싸일 뿐이다. 핵전쟁으로 말미암은 인류의 절멸 가능성과 더불어 우리 시대의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 것이 바로 심각한 해악을 불러일으키는 물질들로 인한 환경오염이다. 이 물질들은 식물과 동물의 세포 조직에 축적되는데 심할 경우 세포를 뚫고 침입해 유전 물질을 변형시키기도 한다. 미래 세계의 건설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인위적으로 인간 형질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의 부주의로 방사능을 비롯한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유전자 돌연변이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살충제 선택처럼 사소해 보이는 일이 인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다니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가? 아마 미래의 역사학자들은 우리의 왜곡된 균형 감각에 놀랄 것이다. 지성을 갖춘 인간이 원치 않는 몇 종류의 곤충을 없애기 위해 자연 환경 전부를 오염시키고 그 자신까지 질병과 죽음으로 몰아가는 길을 선택한 이유를 궁금해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저지른 일이다. 더구나 우리가 그 이유를 살피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일은 계속되고 있다. 농산물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살충제 사용이 필수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생산 과다가 아닌가. 미국에서는 경작지를 줄이고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농부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정도다. 이렇듯 농작물 생산량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 미국 납세자들은 1962년만 해도 10억 달러 이상을 잉여 농산물 구입에 지불해야 했다. 1958년 미국 농무부의 한 부서가 농작물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또 다른 부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토지 관련 규정에 따라 경작지가 감소하고 있다. 단위 면적당 농산물 생산량을 최대화하기 위해 화학약품 사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해충이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다거나 해충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다. 다만 해충 방제는 상상이 아닌 현실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져야 하며 화학약품이 곤충과 더불어 인간을 파멸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했다가 결국 재앙만 불러들인 이런 해결책은 우리의 생활 방식 변화와 더불어 등장한 것이다. 다양한 종류를 자랑하며 환경 적응력이 탁월한 곤충들은 인간이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지구상에 살고 있었다. 인간의 출현 이후 식량을 놓고 경쟁을 벌이거나 질병을 옮기는 등 인간의 행복에 갈등을 불러온 것은 50만 종의 곤충 중 아주 작은 비율에 지나지 않는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병균을 옮기는 곤충이 골칫거리로 등장했는데 위생 상태가 좋지 않거나 자연재해나 전쟁, 극심한 가난과 기근이 닥칠 때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그러다 보니 해충을 제어할 필요가 생겼다. 그러나 화학물질 대량 살포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할 뿐더러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사실이 오늘날 더욱 명백해졌다. 원시 농업시대의 곤충은 농부들에게 별로 고민거리가 아니었다. 곤충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농업이 본격화하고 대규모 농지에 단일 작물 재배를 선호하게 되면서부터다. 이런 방식으로 농사를 짓게 되면 특정 곤충의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단일 작물 경작은 자연의 기본 원칙이라기보다 기술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다. 자연은 자연계의 다양성을 선사했는데 인간은 이를 단순화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특정 영역 내의 생물에 대해 자연이 행사하는 내재적 견제와 균형 체계를 흐트러뜨리려 애쓰는 것이다. 자연의 견제로 각각의 생물들은 저마다 적합한 넓이의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단일 작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다른 작물 때문에 널리 퍼져나갈 수 없던 해충이 급증하게 마련이다. 이와 비슷한 일이 다른 곳에서도 나타난다. 한 세대쯤 전 미국의 상당수 마을이 가로수로 느릅나무를 심은 적이 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경치를 기대했지만 그 꿈은 산산이 부서졌다. 모처럼 개체수를 불릴 기회를 맞은 해로운 갑충류가 이 나무 저 나무로 옮겨다니며 병을 퍼뜨려 나무를 죽여버렸으니 말이다. 다양한 수종을 섞어 심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날 해충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리학적 배경과 역사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수천 종의 각기 다른 유기체가 원래 서식지를 떠나 새로운 영토로 팽창해 나가고 있다. 이런 세계적 이주에 관해서는 영국 생태학자 찰스 엘턴의 저서 침략의 생태학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수억만 년 전 백악기에 각 대륙을 연결해 주던 육지 연결로를 바다가 끊어버렸고 생물체들은 엘턴의 표현대로 자연이 마련한 거대한 격리를 겪게 되었다. 같은 종의 생물체로부터 지리적으로 고립된 개체들은 전혀 새로운 종으로 변모해 갔다. 1500만 년 전 대륙들이 다시 연결되었을 때 이런 생물체들은 새로운 영토로 이주해 번성했는데 이 과정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며 인간이 이를 돕고 있다. 오늘날 생물종이 다른 영토로 퍼져나가는 가장 중요한 매개는 식물의 수입이다. 동물은 이런 식물을 따라 옮겨가게 마련인데 검역이 실시된 것은 최근의 일이고 그나마도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국 식물 도입국은 전 세계로부터 20만 종의 식물을 들여왔다. 미국의 식물에 해를 입히는 곤충 180여 종 중 절반 정도가 이렇게 외국으로부터 우연히 들어온 것으로 대부분은 식물을 수입할 때 무임승차해 미국으로 건너왔다고 볼 수 있다. 원래 살던 곳에서는 천적에 의해 적절히 통제되던 식물이나 동물이 천적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새로운 영토에서는 그 수가 엄청나게 불어날 수 있다. 우리를 괴롭히는 해충 중 상당수가 외국에서 수입된 것이라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든 인간의 조력에 힘입은 것이든 이러한 침입은 앞으로도 계속될 듯하다.
해충을 막기 위한 검역과 농약 대량 살포는 그저 시간을 벌기 위한 극도로 비싼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사활을 걸어야 할 문제는 그저 한두 종의 식물이나 동물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엘턴 박사는 주장한다. 그보다는 자연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병충해의 폭발적인 위력과 새로운 공격을 약화시킬 수 있도록 생명체의 특성, 생명체와 환경의 상관관계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지식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별로 활용하지 않는다. 대학에서 양성된 생태학자들이 정부의 주요 기관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들의 조언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별로 없다. 아무런 대응책이 없다는 듯 우리는 화학물질이라는 죽음의 비를 수수방관하며 맞고 있다. 하지만 대안은 곳곳에 존재하며 인간이 특유의 지적 능력을 발휘한다면 더 많은 해결책을 찾아낼 것이 틀림없다. 무엇이 옳은지 구분할 수 있는 의지나 예지력을 잃어버린 것일까? 사람들은 효력도 떨어지고 훨씬 해로운 수단을 어쩔 수 없다며 그저 받아들인다. 이런 상황에 관해 생태학자 폴 세퍼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금의 환경오염은 우리가 물에 완전히 빠질 때까지 거의 몇 인치만 남겨둔 채 머리만 간신히 내밀고 있는 상태와 다름없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왜 우리는 유독물질이 들어있는 음식과 집 주위의 황량한 환경과 언제 해를 끼칠지 모르는 주위 사람들과 정신 이상을 불러올 듯한 소음을 참고 살아야만 하는가? 치명적인 위험에서 아슬아슬하게 비껴 서 있는 세상에서 살기 원하는 사람은 대체 누구인가? 하지만 실제로 이런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 많은 전문가와 방역기관은 화학적 처리를 통해 벌레 없는 세상을 이룩하려는 성스러운 전투에 열광적으로 집착한다. 살충제를 뿌리는 사람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증거가 곳곳에서 발견된다. 코네티컷의 곤충학자 닐리 터너는 해충 박멸을 주장하는 곤충학자들은 검사, 판사, 배심원의 세금 사정인과 징세관, 그리고 보안관 역할까지 모두 도맡아 하며 자신의 명령을 따르라고 강요한다고 말했다.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은 채 주 정부와 연방 정부 차원에서 가장 극악한 권력 남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화학 살충제의 전면적인 금지를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내가 지적하려는 것은 독성이 있고 생물학적 문제를 일으킬 잠재성을 가진 살충제를 그 위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의 손에 쥐어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에게 이 독성 물질을 다루도록 허락했다. 그들에게 어떤 동의를 구하거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알려주지도 않은 채 말이다. 물론 개인이나 공공기관이 뿌리는 치명적 독성 물질로부터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권리장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놀라운 지혜와 예지력을 갖추었음에도 우리 선조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토양, 물, 야생동물과 인간에게 이런 화학물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련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다. 우리 후손들은 생명체를 지지하고 있는 자연계의 존엄성에 관한 우리의 관심 부족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자연에 닥친 위험을 인식하는 사람은 극소수다. 전문가의 시대라고 하지만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만 위험을 인식할 뿐 그 문제들이 모두 적용되는 훨씬 더 광범위한 상황은 인식하지 못하거나 무시한다. 공업화 시대라서 그런지 어떤 대가를 치르든 이윤을 올리기만 하면 별다른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다. 살충제 남용이 빚어낸 문제의 확실한 증거를 목격한 일반 시민들에 항의하면 책임자들은 절반의 진실만이 담긴 보잘것없는 진정제를 처방하곤 한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위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에 입혀진 당위를 한시라도 빨리 제거해야 한다. 해충 박멸업자들이 야기한 위험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바로 일반 시민들이다.
지금과 같은 방제법을 계속 고집할지 결정을 내리려면 현재 벌어지는 상황과 진실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장 로스탕은 이렇게 말했다. 참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면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